자, 잘 쉬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기적 평가와 장애 평가 한번 볼 텐데, 솔직히 이제 보행 평가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근골격계,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뭐 영상 진단, 보행 평가에 비해서 정기적 진단 평가와 장애 평가는 여러분들이 거의 시행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정기적 평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유는 뭐 일단 국가고시 시험 쳐야 되니까, 그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죠. 재활의 아파트에 국가고시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정기적 진단검사를 할 때 기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계라는 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진단 평가라고 나오죠. 그죠? 정기진단 평가. 자, 위약, 통증, 감각장애, 근위축, 근피로 등의 진단 및 예후를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보통 신경전도 검사와 침근전도 검사로 구분을 하고요. 전기자극에 대한 신경 또는 근육의 반응을 해석합니다. 뭐 기질적 신경근육 손상의 유무와 손상의 성격, 손상의 범위, 그리고 예후 및 치료 계획 설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에 도움이 되며 신경근육계 질환의 진단이 목적입니다. 즉, 뭐, 이제 신경계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근육 자극, 근전도, 유발전이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근전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잘 많이 없는데, 요즘엔 이제 워낙 다른 장비들이 많이 발전됐으니까요. 근전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EMG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의학용어 책 보세요. 그죠? 근전도 EMG라고 제가 따로 알려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의학용어 책 꼭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났던 이제 근육 자극이란 게 있죠. 그죠? 자, 근육 자극은 전기 자극을 골격근에 주어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근육 자극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근육의 요거 운동점을 자극합니다. 운동점. 자, 여러분들 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신경이 감각을 느끼는데 주로 포커스를 두면 감각신경, 움직이는데 주로 관여를 한다고 하면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나눠지는데 그 운동신경에 있는 운동점, 그죠? 운동점, 신경과 연관이 있는 근육의 운동점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강시곡선이라고 나오죠. 그죠? 또 별표가 마음에 앞섰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좀 나와요. 자, 여러분들 뭐 강시, 그 강시가 아니고요. 미안해요. 자, 강력하다 할 때 강, strength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duration이죠. 그죠? 즉, 강도와 시간과 관련된 곡선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강도와 흐르는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강시 곡선이라고 하고요. 감응전류, 평유전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뭐 나중에 알아봅시다. 자, 기전류라는 게 있죠. 자극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수축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전류값을 우리는 기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리암페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전류의 양 또는 강도를 우리는 기전류. 즉,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일정 자극이 빵 들어가게 되면 근육이 바로 땅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쿵짝이죠, 그죠? 전기 자극을 쿵 하고 주면 근육이 짝 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자극 값을 우리는 기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전류 값입니다. 자, 시치는요. 기전류의 2배 전기 강도로 자극해서 근육을 수축시킬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얘는 시간, 얘는 강도죠. 그렇죠? 그래서 강시 곡선입니다. 됐나요? 미리세컨드로 표시를 하고 시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기전류와 시치를 알아두시면 강시곡선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전류의 강도와 흐르는 시간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입니다. 정상 근육에서는 최소 강도에 반응하는 시간대가 넓게 나타나죠. 그렇죠? 하지만 자극 시간을 매우 짧게 하고 강도를 조금만 올리면 반응해서 광시 곡선이 도표의 왼쪽에 위치하기 쉽습니다. 시간 변성시가 있을 때는 시간과 강도가 커져서 광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신경재생이 일어나면 광시 곡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곡선 중 평평한 면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로 보면요. 요거죠, 그죠? 기전류에 2배 자극을 줬는데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시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일수록 왼쪽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오른쪽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왼쪽으로 향할수록 오히려 근육에 건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글로 표현했던 걸로 그림으로 본 거죠. 그렇죠? 자, 변성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변성 반응은 뭐냐? 0.001초에 작용 시간을 가지는 감흥 전류를 이용을 해서 근육을 자극하면 정상 근육에서는 짧은 경련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성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 근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상 근육이면 당연히 경련이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됐나요? 평류 전류를 장시간 동안 자극하면 운동점이 아닌 근육의 부착 부위에서 느린 경련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성 반응이라고 한다. 즉 정상 근육이냐 비정상 근육이냐 우리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0.001초의 자극에 빵 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냐 안 하냐 낮은 자극이니까 그렇죠? 그걸 반응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근전도가 나오죠. 그쵸? 근전도 중에서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혼합신경에 대해 전기자극을 통해서 탈분극을 유도합니다. 뭐, 우리가 1학기 때 생리학 시간에 분극, 탈분극 요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고, 유발된 활동전이가 신경을 따라서 전파된 것을 자극 지점에서 떨어진 부위의 신경이나 근육에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전도 검사라고 합니다. 자, 운동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복합근 활동 전이를 기록하여 기능을 평가하고요. 각 자극의 음전극 사이의 거리를 기록된 두 전이의 잠복기 차이로 나눠서 미리세크로 표현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들어봤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죠, 그죠? 그죠? 요거죠. 어떠한 신경에 대한 자극을 주게 됐을 때, 그 다음 멀리 떨어지기 전까지의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전도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실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올드해 보이죠, 그죠?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경전도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요거 우리 잘 보시면 요거 뭐 옛날 거지만 손금 보지 마시고 요 장비를 보시란 말입니다. 장비를 보면 요건 옛날 거지만 요걸 우리는 일렉트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자극을 이제 그 기계 본체로 자극의 속도라든지 자극의 강도, 그 다음에 자극의 영향들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뭐 여기는 지금 손바닥에다 이렇게 붙여놨지만 사실 일렉트로드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편편한 면이 제일 좋습니다. 움직임이 많이 없고 편편한 면이 좋고요. 우리 몸에 털이 있죠, 그죠? 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제모를 한다거나 꼭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몸에 아무래도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착 전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소독은 필수다, 그죠? 소독을 해주면서 이제 전기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 신경을 통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검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신경전도 속도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요겁니다. 그렇죠? 요겁니다. 뭐 팔꿈치의 경우 적용하는 경우 손목 그 다음에 손바닥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지점까지 갔다 오는 거리를 그 시간을 우리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감각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서 직접 복합신경활동 전이를 기록하게 되고요. 정방향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방향석 방법은 감각신경의 주행에 따라서 원위부에서 자극하고 근위부에서 기록하는 거고요. 역방향은 근위부에서 자극하고 원위부에서 기록한다는 거. 뭐 정방향, 역방향 두 개에 대해 방법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디서 자극, 어디서 기록, 어디서 자극, 어디서 기록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전도 속도 측정은 두 자극점 사이의 거리를 잠복기 차로 나누어 구할 수 있고 한 부위만 자극하여 기록 전극으로 자극점까지의 거리를 잠복기로 나누어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면 되고 요것만 뭐 그나마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침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골격근의 정기적 활동을 포착해서 기록하고 정기적 활동을 관찰하여 진단하는 정기적 검사 방법입니다. 총 4단계로 나눠지고, 자, 삽입전이는 침전극이 근육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전이고요. 자발전이는 이완된 근육의 침전극이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근육에 내에 있을 때 나타나는 전입니다. 최소 수축은 벽면 수축, 최대 수축은 근수축이 점작되면서 최대 수축까지 나타나는 동원이나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침근전도 검사라고 합니다. 쭉쭉쭉 넘어가죠, 그렇죠? 솔직히 요거 많이 안 써요, 요즘에는. 침습이 되는 거 안 됩니다. 의사나 한의사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요. 아까 얘기 붙였던 거, 그 일렉트로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근전도를 많이 씁니다. 근전도를 많이 쓰고 보통 근육이 수축하고 다음 수축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많이 체크를 하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가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생각을 해서 브레인에서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위까지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일렉트로드를 많이 씁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선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거의 무선 채널이죠, 그렇죠? 뭐 우리 휴대폰 쓸 때도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유선 이어폰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전부 다 블루투스 이어폰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굉장히 선과 뭐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참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 소리예요, 그죠? 갑시다. 요거죠, 그쵸? 침근전도 검사가 들어왔죠?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쵸?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뚫고 들어오면 난리 나죠, 그쵸? 안 뚫고 들어온 거고요, 그쵸? 자, 네 번째로는 유발전이 검사가 있습니다. 신경전도, 반사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가 있고요. 운동세포 이하 운동단위인 앞불세포, 말초신경, 신경근 접합부 근육 등의 말초신경계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 자, 중요한 건 요거죠, 그쵸? 말초신경계 이상을 진단한다. 유발전이. 자, 유발전이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의 일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뭐 체성감각, 그 다음에 시각, 뇌졸개 유발 전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대학병원 가면 이제 뭐 머리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그죠?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내가 얼마나 뭐, 뇌파가 어떻니, 뇌파 검사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엔 요런 도구는 잘 안 쓰죠. 그죠? 요런 도구는 잘 안 쓰고, 좀 더 뭐 세련됐습니다. 그죠? 좀 더 검사하기, 좋을 만큼 세련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요즘에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신뢰가 간다거나 기계가 신뢰가 안 간다거나 기계가 좀 오래됐다고 하면 검사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냥 선생님 뭐 그냥 뭐 MRI나 찍어주시지 왜 이상한 거 이런 거 시키시나요? 뭐 이런 얘기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그런 분들 잘 없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장비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선택해서 우리 과를 왔겠지만 지금 비록 공부하는 게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장래를 본 거잖아요. 그죠? 장래를 본 건데 병원이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의사는 잘 안 망하잖아요. 그죠? 병원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병원이 생기면 어때요? 기계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될 산업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장애 평가입니다. 장애 평가. 자, 이제 뭐 우리 정기적 진단까지 했고 장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 장애인 복지법이나 국가배상법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법을 우리가 법률과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판정을 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좀 들어오셨을 때 뭐 절단 환자분들이거나 여러분들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절단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그 강도가 이제 장애 강도가 좀 심하다.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애 등급을 받았는 경우와 안 받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장애 평가 방법에는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고요. AMA 장애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맥브라이드는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등으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 상실률, 자, 요겁니다. 그죠? 키워드 요겁니다. 노동력으로 봅니다. 노동력. 자, 미국 의학협회는요,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보험의 약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는데, 노동 능력이 아닌, 뭐예요?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자, 두 가지. 1번 맥브라이드, 2번 미국 의학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인간을 굉장히 노동의 존재로 봤죠. 그죠? 그래서 상실된 노동력 상실률을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이냐. 이 사람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아니면 안 됐다.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보상을 배상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해서 AMA 평가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걸 많이 쓰죠. 2번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요.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읍면동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장애 진단이 이루어지면 장애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약간 여러분들 3학년 때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리고 재활의학 첫째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법규에서 약간 이런 거 배웁니다. 장애인 등록, 뭐 장애인법, 그 다음에 뭐 의료법, 의료기사법, 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장애 판정 시기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장애를 평가하나 절단, 척추 고정술에 의한 장애는 즉시 평가해 줍니다. 왜? 이 사람들 뭐 더 볼 거 뭐 있나요? 그죠? 이 사람들 볼 거 더 뭐 있나요? 생활이 불편할 게 평생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와줘야죠. 배를 해줘야죠. 그죠? 절단 환자분들 척추 고정술은 장애 단계를 막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즉시 빵 해주는 겁니다. 수술 또는 치료 등으로 기능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유보됩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 장애 등급 받고 났는데 나중에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기능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 판정을 유보한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이거나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거나 뭐 변화가 있어서 개선됐다.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판정을 받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간제로 장애 등급을 발급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많은 이제 장애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분류를 보면요. 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고요. 내부 기관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신장이 안 좋다거나 심장이 안 좋다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폐 등의 이제 호흡기가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뭐 장루나 요로 장애, 그 다음에 간질 장애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기관 장애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죠, 그죠? 소아마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폐증. 우리 요즘 뭐 TV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 자폐성 환자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정신장애는 뭐 정신분열병이나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요즘 뭐 연예인들 뭐 공황장애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뭐 그거 장애는 아니더라도 정신병이죠, 그렇죠? 뭐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순수하게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신병 그겁니다, 그치?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방법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진단 기관 및 전문의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의 경우 절단장애는 방사선 촬영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뭐 절단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만이 진단 가능. 여기는 그냥 의사.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 장애 등급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 과정을 알면 혹시나 여러분들 찾아오는 환자가 장애 등급 안 받았다면 이런 과정 알려주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이 선생님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 신뢰가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현행장애 판정 기준의 문제점 및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의사가 아까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의사가 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장애 평가를 믿지 못하고 다소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장애 유형별 동일 등급의 형평성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 조항도 미비해서 이제 판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돼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 나가야 될 건 이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솔직히 이제 세월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거 진짜 꼰대 같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기준점이 조금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뭐 기준점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평가 방법이 있죠, 그렇죠? AMA와 맥브라이드 시겠다고 했는데, 자, 현재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장애 진단서입니다. 노동력 상실률을 0에서부터 100까지 쳐서 숫자화한 겁니다. 비의료인이라도 쉽게 이해해서 장애의 심한 정도를 비교가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의 손상에 대해서 보상 주수를 기준으로 국소 신체 손상률을 구해서 나이 요소와 직업 가중치를 고려해서 노동력 상실률을 퍼센트로 산출한다. 뭐 여러 가지 고려한 게 많죠, 그죠? 특정 부위의 손상, 보상 주수, 그 다음에 국소 신체 손상률, 그 다음에 나이 요소와 직업 가중치, 뭐 여러 가지들을 계산을 해서 노동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산출을 합니다. 단점은 정형외과적 손상률을 제외한 타 의료 분야의 손상에 대한 분류가 세밀하지 못합니다. 요거 기준에는 이제 솔직히 아까 전에 장애의 분류를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죠? 뇌 기관, 우리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장애 말고 절단이라든지 뭐 척수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내장기관에 손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노동력으로 대표가 될 수 있나요? 피곤하지만 제한이 있지만 오래 일을 못하지만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활동하는 거에는 제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 평가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MA 장애평가법 같은 경우는 연구장애평가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신체 일부 또는 기능 상실로 인해서 장애를 평가하는 거고요. 장애 정도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제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의학적으로 최대 회복하였을 때 평가 진행하고요. 최대 회복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애 없음에서 심한 단계까지 5개의 등위로 표현합니다. 자, 장애 판정을 위한 표와 도표가 약간 많아요. 중요해서 빨간색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280개 여러분 숫자 외우라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평가 방법을 숙지하기 어렵다는 거 단점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든 장애를 제시된 진단명과 등위만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쵸? 등급이 이제 5등급밖에 없다라는 거. 뭐 솔직히 좀 더 세부적으로 차별화를 둬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5단계 안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니까 좀 기준점이라기보다는 형평성과 객관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주차 보행평가와 정기진단조평가, 장애평가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요번 주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끝났고요. 우리가 2주차 때 근골격계평가, 3주차 때 신경진단, 그 다음에 영상진단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4주차 때 보행평가와 그 다음에 정기적 평가, 그 다음에 장애평가까지 우리가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한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앞서 2, 3, 4주 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4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